한국 근대 최초의 여류 시인, 한국 최초의 여성 잡지 편집인이자 여성 해방론자, 한국 1세대 여성 기자, 그리고 비군이었으며 여성의 결혼과 이혼, 연애의 자유가 있음을 주장했던 사람. 거의 핵폭탄급이 아니었을까? 어떻게 저런 말을 할 수 있었을까? 온갖 욕은 다 먹었겠죠. 굉장히 방탕한 여자라고 받아들여지겠죠. 그래서 그녀의 글은 사생활과 함께 신랄하게 매도되었다. 어딜 가나 비난과 조롱의 문매가 따라다녔다. 그녀는 끊임없이 세상을 향해 도전장을 내밀었고 세상은 끝까지 그녀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자신의 시대로부터 버림받은 존재였으나 끝내 그 시대를 넘어 새로운 길을 만들어갔던 이력 김원주. 오늘 우리는 그녀가 걸어간 길 위에서 그녀를 다시 만나려 한다. 고문서들이 소장돼 있는 국립중앙도서관. 20세기 초반에 활동했던 김원주의 흔적을 만날 수 있다. 김원주는 한국문학사상 1세대 문학가로 수십 편의 시와 소설, 평론을 발표했지만 그녀의 작품들은 오랫동안 세상의 조명을 받지 못했다. 그 하나가 바로 1920년 3월 10일 창간되어 모두 4호까지 발행된 한국 최초의 여성지 신여자다. 한 권당 60페이지 분량으로 논설과 에세이, 시와 소설 등 당대 여성들의 목소리를 담고 있다. 이 잡지를 탄생시킬 당시 김원주의 나이는 불과 24살이었다. 한 세기를 견뎌낸 문서는 간신히 제 모습을 유지하고 있는 상태다. 곳곳에 용지가 파손되고 낙장이 있으며 글자의 식별조차 어렵다. 서고 한편에서 쓰러져 갔던 신여자가 세상의 조명을 받게 된 것은 지난 2003년 문학을 연구하는 한 연구자에 의해서였다. 신여자는 한국 잡지사에서 최초의 여성의 힘으로 만든 여성 잡지거든요. 그런 점에서 중요하고요. 또 하나는 한국 여성문학 1세대 작가 중에서 가장 대표적인 김원주의 문학이 그 신여자에 많이 실려 있어요. 그래서 그 작품들을 연구함으로써 김원주의 문학 세계를 좀 본격적으로 연구할 수 있기 때문에 관심을 갖게 됐습니다. 여성지 신여자를 위한 연구팀이 꾸려졌다. 연구팀은 먼저 전국의 대학 도서관들을 일일이 탐색해 여성지 신여자를 찾아 나섰다. 몇 달에 걸친 수소문 끝에 연구팀은 고려대와 연세대, 이화여대와 서강대 도서관에 낱권으로 흩어져 보관돼 있던 신여자를 찾아낼 수 있었다. 찾아낸 잡지들은 다시 원본 확정 작업에 들어갔다. 고문서의 경우 원본과 함께 그것을 복제한 사본들이 존재하기 때문에 최초의 자료, 즉 원본을 가려내는 작업이 연구에 선행되어야만 한다. 원본과 사본을 대조하는 과정을 거쳐 신여자 4권의 원본이 모두 확정되었다. 구하기도 굉장히 어려운 자료인데 간신히 어떤 경로로해서 구했는데 원본을 확정해서 정리된 원본을 제공함으로써 나중 연구자들까지 다 그걸 발판으로서 연구할 수 있거든요. 근데 그 원본의 확정이라는 것이 첫째는 도서관에 이게 다 구비되어 있지가 않았고, 그 다음에 있는 곳에서는 이거를 복사해 주지 않았기 때문에 저희가 가서 이제 노트북으로 다 일일이 쳐야 됐고, 그 다음에 또 이게 안 보이는 글자들이 많고 책이 훼손되거나 그래서 또 그 원본 확정하는 것 자체가 굉장히 어려웠어요. 연구팀은 원본이 소장된 곳으로 가서 260페이지에 달하는 원본의 내용을 원문 그대로 컴퓨터에 입력해 복기해냈다. 3년여의 복기 과정을 거쳐 김원주의 신여자는 마침내 새로운 버전의 신여자로 다시 태어난다. 이것은 김원주의 시대와 삶, 문학에 대한 연구가 본격화되는 계기를 마련했다. 신여사 같은 경우에는 일체 남성의 글은 싫지 않겠다라고 피력을 했거든요. 그래서 여성들이 고민하는 문제들을 더 많이
공론의 장으로 이끌어내고자 하는 그런 의지가 담겨 있었던 잡지라고 생각합니다. 김원주는 모든 여성에게 참여의 기회를 열어놓았다. 글을 읽고 쓸 줄 아는 여성이 불과 5%도 되지 않던 현실에서 오직 여성의 힘만으로 잡지를 만들겠다는 발상은 이전에 누구도 시도해보지 못했던 도전이었다. 당시 여성지를 표방한 잡지로 여자계가 있었지만 주로 남성 문인들의 글과 여성의 글이라 해도 남성의 시각으로 걸러진 글들만 수록될 수 있었다. 24살의 김원주. 그녀는 신여자를 통해 무엇을 하려고 했던 것일까? 신여자가 창간되던 20세기 초반 조선사회는 철저한 남성 중심의 가부장제 이데올로기와 함께 남존여비, 여필중부 등 구시대적 사고방식이 지배하고 있었다. 게다가 일제의 식민 통치하에서 여성들의 자유와 권리는 더욱 억압당해야 했다. 배움의 기회는 고사하고 인간다운 생활조차 제대로 누릴 수 없었던 것이 당대 여성의 현실이었다. 김원주는 신여자의 발행을 통해 이러한 여성의 현실을 개혁하고자 했다. 그녀는 자신과 뜻을 같이 하는 동지들, 곧 이화학당과 동경 유학 시절 함께 공부했던 나혜석, 박인덕, 신줄리아, 김알란 등과 함께 청탑회라는 모임을 결성, 일주일에 한 번씩 만나 잡지의 방향을 잡아나갔다. 이 자리에서 그녀들은 오직 여성의 힘만으로 세상을 바꾸기로 결의하고 모든 기고문을 여자의 글로 제안한다. 여성들의 힘으로, 여성들의 눈으로, 여성들에게 당장 고민거리가 되는 다양한 문제들을 함께 아우르고 함께 고민하려고 하는 그런 여성 문화의 장을 열었다는 점에서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신여자의 주필인 김원주는 창간사에서 자신의 이념을 천명한다. 김원주는 당대의 제도적 부조리와 악습들을 공론의 장으로 끌어냈다. 대표적인 악습이 좋은 풍습이었다. 고작 12~13살 어린 소녀를 일면식도 없는 남자의 집으로 시집보내 평생을 살도록 하는 잔인한 풍습이다. 그렇게 남편의 부속물이 되어 대를 잇고 가정을 유지하는 존재로 살다 일생을 마감하는 것이 그 시대 여성의 삶이었다. 김원주는 이처럼 인간으로 살지 못하고 존중받지 못했던 당대 조선의 여성들에게 참다운 삶을 되찾아주고 싶었다. 그렇습니다. 조선의 여성들에게 사람다운 삶을 찾아주는 것. 그것이 바로 내가 이 시대에 존재하는 이유이며 지식인으로서의 책임이자 소명입니다. 몇 세기를 두고 이 땅의 여성들은 사람으로 대우받지 못한 채 마치 하등동물과 같이 남자에게 유린당했습니다. 이제 우린 그런 노예 같은 삶에서 벗어나야 하고 모든 인습과 악습과 일체의 구사상에서 해방되어야 합니다. 이것이 바로 나 김원주가 신여자를 만든 이유입니다. 이 같은 김원주의 요구와 주장들은 그 시대 조선 사회에 내민 도전장이었다. 창간사를 필두로 자유와 평등, 권리와 변화를 요구하는 평론들이 신여자의 전면에 등장한다. 김원주는 또한 여성들 스스로도 인격과 습성을 개조해야 할 것을 주장했다.
여성이 자유와 권리를 얻기 위해서는 먼저 실력을 갖춰야 한다는 것이 김원주의 신념이었다. 신여성이란 말 그 자체 정말 새롭게 이제까지 볼 수 없었던 새로운 삶을 추구해 나갔던 그 여성들의 삶이 당시 식민지 조선이란 이 틀 안에서는 도저히 그 말 자체가 너무나 엄청났었고, 한마디로 시대를 초월한 정도가 아니라 시대와는 아예 다른 그런 삶을 살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좀 들어요. 신여자의 반향은 컸다. 초판으로 발행된 2000부가 다 팔렸을 정도로 호평을 받으면서 김원주와 신여자는 언론의 집중 조명을 받게 된다. 그녀는 강연회를 열어 본격적인 활동에 나선다. 그러나 관심을 보인 사람들 모두가 김원주의 등장을 반겼던 것은 아니다. 그때 김원주에겐 어떤 것도 거칠 것이 없었다. 암울한 현실에서 아름다운 새날을 꿈꾸었던 김원주. 그녀의 힘은 과연 어디서 비롯된 것이었을까? 김원주는 1896년 평안북도의 용강의 한 농촌 마을에서 태어났다. 아버지 김용겸은 개신교 목사였고 어머니 이말대는 개화한 여성으로 여자도 배워야 한다는 생각을 갖고 있는 사람이었다. 일찍이 딸의 가능성을 알아본 어머니는 가난한 형편에도 5남매를 낳아 키우며 바깥일을 해서 원주를 공부시켰다. 어머니의 노력으로 원주는 구세소학교와 삼숭보통여학교까지 모두 마칠 수 있었다. 어머니는 또한 어린 원주에게 일생 동안 잊을 수 없는 지극한 희생과 사랑을 심어주었다. 집과 땅을 다 팔아서라도 대학 공부까지 시켜준다고 했던 어머니는 결핵으로 세상을 떠난다. 연이어 동생들과 아버지마저 세상을 떠나고 만다. 열일곱의 부모 형제를 다 잃고 천혜고아가 돼버린 원주는 오롯이 외로움을 견뎌내야만 했다. 그때 김원주를 거둔 이가 외할머니다. 이른이 넘은 외할머니는 어려운 형편에도 원주를 한성에 있던 이화학당으로 보내 공부를 뒷바라지했다. 미국인 선교사가 설립한 이화학당은 한국 근대 여성 교육의 요람이었다. 김원주는 이곳에서 5년 동안 신식 교육을 받은 뒤 1918년 3월 대학부 예과를 졸업했다. 김원주는 외할머니의 후원으로 일본 유학길에 오른다. 당시 일본은 메이지 유신 이후 새로운 세상으로 탈바꿈해 있었다.
그곳에서 김원주가 주목한 것은 여성이었다. 기모노와 게다를 벗어던진 일본의 신여성들은 삶 전반에 걸쳐 혁명적인 변화를 맞고 있었다. 이런 변화의 중심에 여성지 청탑이 있었다. 청탑은 일본 최초로 여성에 의해 발행된 문예 동인지로 일본 신여성 운동의 온상이었다. 그 주역이 바로 여성 해방 운동가 히라스카 라이초다. 그녀는 여성들로만 필진을 구성해 청탑을 만들어냈다. 이 모습은 김원주에게 하나의 불씨가 된다. 뭐 여성 활동 모임이라든가 강연회라든가 이런 것들이 굉장히 활발한 당시였는데 그런 것들을 보면서 받았던 충격이 새로운 학문? 뭐 새로운 사상? 이게 아니라 여자들이 자기 목소리로 저런 활동들을 하고 있구나. 여기에서 받은 충격들은 아마 굉장히 놀라웠을 거예요. 조선 여성들의 현실을 고민해왔던 김원주에게 청탑이 던진 불씨는 암울한 현실을 밝히는 불꽃이 되어 동지들에게로 번져나갔다. 그렇게 탄생한 것이 바로 우리나라 최초의 여성지 신여자였다. 그러나 운영은 쉽지 않았다. 독자의 반응은 뜨거웠으나 구독 수입은 턱없이 부족해 언제나 적자에 허덕였다. 90%에서 95% 이상이 여성의 문맹자였기 때문에 그 책을 사서 읽을 사람이 과연 몇이나 됐을까 생각하면 잡지를 계속 팔아서 뭔가 그 수익을 내서 그 돈으로 다음 잡지를 만든다라는 거는 거의 불가능했을 거라고 생각하고요. 더 큰 문제는 지면을 채울 원고였다. 투고의 기회는 열어놓았으나 글을 쓸 수 있는 여성이 부족하다 보니 김원주 홀로 지면을 채워야 했다. 한국 여성 최초의 서양 화가이자 작가인 나혜석. 김원주와는 친구이자 동지였던 그녀는 신여자에 기고한 한 편의 만화를 통해 당시 힘겨웠던 김원주의 일상을 재치 있게 묘사하고 있다. 나혜석의 만화에 따르면 김원주는 언제나 12시까지 책을 읽었고 음식을 만드는 틈틈이 시를 지었다. 바느질을 하면서도 머리로는 언제나 신여자를 고민했고 밤새워 고민했다가 새벽에 원고를 썼다. 김원주는 묵묵히 그 상황을 감당해 나갔다. 식민지 조선이란 현실에서는 전무후무한 일이란 말이에요. 그런 방식으로 살아간다는 것 자체가. 그렇다면 아무 모델도 없는 상황에서 김원주가 그걸 해낸다는 거는 정말 자기 삶에 자기도 알지도 못하고 어떻게 해야 될지도 모르겠고 뭐 이게 맞는 건지 틀린 건지가 아니라 그냥 그렇게 살아가는 거 정말 그 삶 자체였던 것 같아요. 모든 현실적 어려움을 무릅쓰고 신여자는 창간호에 이어 2호와 3호 그리고 4호까지 꾸준히 발행된다. 그러나 이 잡지는 4호에서 끝이 난다. 4호 말미에 5호에 대한 예고가 있는 것을 볼 때 김원주는 종간을 예상치 못했던 것으로 보인다. 오히려 번역물을 내겠다는 야심찬 기획을 갖고 있었던 그녀는 끝내 독자와의 약속을 지키지 못했다. 시대의 개조라는 하나의 목표를 향해 달려왔던 김원주의 뜻은 무참히 꺾여버리고 만다. 게다가 애정없이 시작했던 결혼 생활로 그녀는 절망과 불행의 나락으로 떨어졌다. 세상은 왜 이토록 나에게 잔혹한 것일까요? 어린 시절 부모 형제를 모두 잃고 홀로 남겨져
사랑이 뭔지 행복이 뭔지도 모르는 나이에 40살 이혼남에게 팔려가듯 시집을 갔습니다. 그래도 그 모진 삶을 견딜 수 있었던 건 새날이 올 거라는 희망이었습니다. 하지만 난 이제 더 이상 이 끝없는 불행을 견뎌낼 힘이 없습니다. 신여자가 폐간된 이듬해 김원주는 남편과 이혼한다. 성리학자들과 기독교계 인사들은 애초 눈의 가시였던 김원주를 향해 남편을 버린 배신자라며 거세게 몰아붙였다. 그러나 김원주는 사랑 없는 결혼을 유지하느니 차라리 헤어지는 게 더 도덕적이란 생각을 갖고 있었다. 인후이과의 결혼 생활에서 염증을 느끼고 또 상처를 입었다고 할 수 있는 김원주가 인생을 바꿔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결심을 했을 때 그때 일본행은 하나의 그 수단이었다고 할 수 있죠. 이혼 후 김원주는 일본에서 새로운 사랑을 만난다. 당시 일본에 유학 중이던 시인 임노월이다. 문학동인지 영대의 편집인이자 발행인이던 임노월은 김원주에게 새로운 문학과 예술의 세계를 경험시켜 주었다. 임노월은 당시 문단의 계몽주의에 맞서 예술지상주의와 신개인주의라는 독특한 문학 세계를 갖고 있었는데 김원주는 임노월의 사상과 이념에 빠져들면서 한층 성숙해갔다. 김원주는 일본에 가서 당시의 어떤 세계사주의 변화를 전면적으로 접촉할 수 있었고 특히 임노월이나 김명순과 같은 자기 세대의 새로운 문학인들을 만나서 자기 문학을 일신하고 한 차원 높일 수 있는 계기를 마련했다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임노월은 가정이 있는 남자였다. 김원주는 또다시 스캔들의 주인공이 된다. 모멸하는 눈초리를 받은 건 김원주뿐만이 아니다. 1세대 신여성들의 사생활은 언제나 비난의 도마에 올라 있었다. (1923년) 발간된 신여성. 이 잡지에 실린 만평들을 보면 당대 남성들과 지식인 사회가 신여성들을 어떻게 여기고 있었는지 짐작할 수 있다. 그들은 신여성을 향해 사치와 허영에 들떠 연애질만 일삼는 천박하고 해픈 존재라 비난했고 아무 남자나 보고 궁둥이 짓을 해댄다며 신랄하게 조롱했으며 자신의 사치를 위해 남편의 등골이나 빼먹는 이기적인 존재로 매도했다. 본처를 두고 신여성과 놀아나는 지식인 남성들에게도 신여성과 동일한 주홍 글씨가 새겨졌다. 그런 매체의 영향으로 신여성들의 이미지는 성부자에서 탕녀로 전락해갔다. 김원주는 바로 그 중심에 서 있는 인물이었다. 기본적으로 풍자라고 얘기하는 것은 외부적인 장을 생각을 해야 되는 거, 그럼 좀 자극적이어야 되겠죠. 그러니까 그래야지 이제 사람들의 눈길을 살필 수 있으니까 기본적으로 자극적이었고, 자극적이라고 하면 과장되었죠. 네, 과장되었고 특정한 한 부분이 좀 악의적으로 비난이 되었던 게 사실이고요.
여성들 대부분이 그 가십의 한가운데 있었고 비난의 한가운데 있었는데 특히 김원주와 김명순이 비난을 받은 것은 김원주는 고아였고 김명순은 첩의 딸이었고 그러면 당시에 제도든 규범이든 울타리가 되었던 아버지, 오빠 이런 사람들의 비난, 이런 사람들이 보호를 해줄 수 없는 사람이었죠. 비난의 문매를 정면으로 맞으면서도 김원주는 오히려 더 강한 어조의 글들을 주류 언론에 거침없이 발표했다. (1920년대에) 그 정조라는 문제를 어떤 관계에서 오는 가치의 문제로 이렇게 생각을 했다는 거는 그 당시에 거의 핵폭탄급이 아니었을까? 어떻게 저런 말을 할 수 있었을까? 온갖 욕은 다 먹었겠죠. 예. 공공연하게. 일상에서도 그렇고 매체로부터의 비난은 상당히 그분이 느꼈을 고통을 생각하면 정말 어떻게 이거를 견뎠을까 싶을 정도로 굉장했죠. 여자가 여러 번 사랑할 수 있다라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그거는 정말 굉장히 방탕한 여자라고 받아들여지겠죠. 김원주의 신정조로는 엄청난 파문을 던졌다. 심지어 짐승의 가르침으로까지 매도됐다. 정조론을 발표한 뒤 나는 가는 곳마다 차가운 시선을 받아야 했습니다. 심지어 같은 여성들마저도 나를 연애 대장이니 하며 버러지 취급을 하더군요. 하지만 난 내 뜻을 굽힐 생각이 조금도 없습니다. 나 김원주는 자유를 위해 계속해서 글을 쓸 것이고 내가 생각한 바를 실천해 나갈 것입니다. 김원주의 문학이 본격적으로 연구되기 시작한 것은 지난 2005년 무렵이다. 우리가 글을 읽을 때도 빠져들 수 있는 뭔가 간단하게 당시 언급하고 서울대 이제 국문학과 못했던 박사과정이던 김우영은 그동안 제대로 논의되지 않았던 김원주의 문학과 그 가치에 주목했다. 가장 크게 느낀 거는 이 사람의 문학 안에 진정성이 있다. 그래서 뭐 자기 삶이나 문학이 전혀 이렇게 동떨어진 것이 아니고 그런 삶의 어떤 문제를 푼 과정이 문학 안에 들어있고 그걸 또 통해서 다시 그 문학이 또 다시 삶이 되고 이러는 둘 사이 밀접한 관련성이 많이 느껴졌고요. 그녀는 현존하는 김원주의 작품들을 분석했다. 그중엔 한국 문학사상 한글로 쓰여진 최초의 시도 있었다. 바로 김원주가 12살에 발표한 한글시였다. 일단 수신자가 있고 발신자가 있는 이제 편지라는 형식이 나의 어떤 내밀한 고백이라던가 나의 사정을 타인에게 가장 솔직하다, 그러니까 진정성이 담보되어 있는 그런 형식이라는 측면에서는 김일엽이 서간체 형식을 통해서 자신의 작품을 발표하고 그다음에 그 에세이도 서간체 형식이 많은 거는 어떤 전략적인 측면이 있지 않나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어요.
굉장히 계몽성이 강하기 때문에 여자 이광수라고 불리기도 했었어요. 그래서 이렇게 남에게 타인에게 어떤 교시라던가 교훈을 주기 위해서 좀 메시지가 굉장히 강하고 주제가 강한 그런 작품들을 이제 창작했었는데 어느 시기 이후부터는 자신이 이제 문인이라는 자각을 좀 하면서는 약간 이렇게 어떤 소설적인 장치라던가 뭐 이런 부분에도 신경을 쓰고 그다음에 심리 묘사라는 부분에서도 좀 신경을 쓰기 시작한 것 같아요. 엄연한 문학적 가치와 진정성에도 불구하고 김원주의 시와 소설은 문단의 고의적인 오독과 폄훼를 받곤 했다. 잡지나 또는 문단 활동에 있어서 여성들을 일종의 보기 좋은 장식물처럼 취급하는 경향도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구색을 맞춰서 초대를 할지언정 가치 있는 문학을 담당해 나갈 그런 존재들로서 인정하고 받아들이지는 않았었다는 얘기겠죠. 주류 문단은 김원주를 받아들이지 않았으나 그녀는 문인으로 언론인으로 활동 영역을 넓혀 나갔고 다양한 매체를 통해 세상과 소통을 시도했다. 그중엔 불교가 있었다. 김원주는 불교에서 활동하던 중 남은 생을 송두리째 뒤흔들었던 운명적 사랑을 만난다. 불교학자이던 백성욱의 사상과 가르침은 김원주에게 구원이 되주었다. 모 백성옥은 불교도로서 독일에까지 유학해서 철학박사 학위를 받고 온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지식과 학덕이 아주 높은 고승이었던 것이죠. 그래서 불교를 좀 더 깊이 있게 수용하게 되고 절대적 의미이던 백성욱은 그러나 7개월여 만에 일방적으로 관계를 청산하고 인연이 다했다는 말을 남긴 채 떠나버리고 말았다. 불꽃 같았던 그와의 사랑은 그 깊이만큼 쓰라린 상처를 남겼다. 뜻을 함께했던 동지들마저 시대의 벽 앞에 차례로 쓰러져 갔다. 그녀들의 꿈은 그렇게 역사의 무대에서 사라지고 만다. 사회 찬미로 한 시대를 풍미했던 가수 윤심덕. 그녀는 연인이던 김우진과 현해탄에 몸을 던져 생을 마감했다. 세상은 그들의 죽음을 두고 불륜의 비참한 결말이라며 혀를 찼다. 시인이며 작가였던 탄실 김명순. 첩의 딸 기생의 피가 흐른다는 혹독한 인신공격에 시달리다 우울증에 빠져 정신병원에서 죽어갔다. 여성에게 참으로 잔인하고 가혹했던 시대. 그녀들은 온 생을 다해 자신의 뜻을 살아낸 사람들이었다. 파멸하지만 패배하지 않는다라고 말하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겉에서 볼 때는 죽었고 뭐 어떤 그 행복하지 않은 것처럼 보여요. 그렇지만 그 사람들은 정신적으로 끝까지 그 자기를 굽히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게 된 거거든요. 그거는 정말로 위대한 인간의 한 면모를 보여주는 것이죠. 1933년 9월 김원주는 또 다른 길을 선택한다. 그녀는 속세의 모든 것을 버리고 수덕사에 입산, 필명인 이력으로 살아가기 시작한다.
그녀는 입산 이전에도 불교 철학에 심취해 있던 독실한 불자였다. 그러나 세상은 그녀의 출가를 두고 현실 도피니 사랑의 실패니 하며 입방아를 해댔다. 김원주에게 있어서는 사실 여성해방 사상이라고 하는 것을 가지고 밀고 나가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자기 자신의 삶의 노선이 옳은가를 둘러싸고 상당히 내적 고민이 깊었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때 마침 조선에서는 선불교를 중흥시키는 그런 흐름이 본격적으로 시작이 됐던 것이죠. 그런 어떤 시대적 흐름과 맞물려서 김원주의 어떤 삶에 대한 자각에서도 새로운 전환점이 있었던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이렵은 만공선사의 문화로 들어갔다. 이렵의 스승 만공은 독립운동가이며 조선 총독부의 불교 정책에 저항해 한국 불교의 정체성을 확립한 대선사다. 만공은 이렵에게 성품이 100년과 같아진 후 곧 세속에 오염된 상처와 고통을 씻어낸 뒤에 글을 쓰라고 명한다. 이렵은 스승의 명령에 따라 수도에만 전념하기 시작한다. 이렵은 입승직을 맡아 선방 수행자들의 수행을 이끌었다. 그녀는 그 무거운 소임을 30년 동안 감당했다고 한다. 그 죽비를 30년 동안 놓지 않고 계속 가지고 공부를 하셨다는 건 전무후무한 얘기입니다. 하도 오랫동안 입승직을 사셨기 때문에 입승 스님 해서 누구나 입승이라는 것 자체가 저 스님의 이름인 줄로 전부 그렇게 생각하고 있었어요. 알고 보니까 그거는 입승이라는 하나의 그 소임이었더라고요. 그거를 뒤늦게 알았습니다. 저희들도. 감기가 드셔도 그냥 하시고 눕지 않고 앉아서 그렇게 입선 스님은 그렇게 하는 건지만 알았어. 하도 열심히 하셔서. 그녀는 입승 수행을 통해 자아의 발견과 자기 완성의 길을 끊임없이 물었고 인간과 우주, 나와 세계의 관계에 대한 해답을 찾아갔다. 이렵이 이 모든 근원적 문제에 답을 얻었는지는 알 수 없다. 다만 그녀는 고통을 통해 고통을 넘어서는 그 길을 계속해서 걸어갔을 뿐이다. 30년의 시간이 흘렀다. 이렵은 오랜 침묵을 깨고 세상의 모습을 드러낸다. 1960년과 62년 두 권의 책을 자신의 이름으로 발표한 것이다. 그녀는 왜 놓았던 펜을 다시 들어야만 했을까? 그녀의 책은 출간 즉시 베스트셀러가 되었다. 김원주에 대한 가벼운 호기심도 포함된 반응이었다. 독자들은 고민과 소감을 적어 편지를 보내왔고 이렵을 만나겠다고 찾아오는 사람들도 줄을 이었다. 하루에 1000명 이상은 오지 않았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매일? 네, 매일이요. 수많은 사람들 꼬리를 이었죠. 계속 올라가고 계속 내려가는 그런 행렬이 전부 이렵 스님을 찾아오는 행렬이었어요. 저도 처음 가서 너무 놀랐어요. 마당으로 가득 노스님을 뵙기 위해서. 점심 끼니 때 못 잡서. 한 2시, 3시 넘어야 잡섰지. 시작하면 끝을 내셔야 돼. 안 끝내셔 중간에. 이렵의 가르침은 종교를 초월한 깨달음을 주었다. 그것은 남다른 생을 살아낸 삶의 경험이 갖는 힘이기도 했다.
한평생 글로 세상과 싸웠던 그녀는 마침내 글을 통해 세상과 화해한다. 그렇게 또 50년의 세월이 흘렀다. 이렵의 책은 최근 미국에서도 출간됐다. 번역을 맡은 박진영 교수는 오랫동안 불교학을 연구하던 중 이렵의 글을 접하게 되었다. 그녀는 이렵의 글이 여느 불교 서적과 다른 울림을 준다는 사실을 발견하고 번역을 결심했다고 한다. 다른 한국 근대 불교와는 굉장히 많이 다른 점들이 있었던 것 같아요. 어떤 면은 진짜로 같은 맥락이긴 하지만 이렵 스님 자신의 그 삶의 그 경험에 따른 것이겠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 가지 다른 면이 있었고 그래서 제가 빨려 들어갔던 것 같아요. 예. 어느 수도인의 회상 영역본은 현재 아메리칸 대학 철학과 대학원의 교재로 사용되고 있다. 김원주의 삶은 시공을 초월해 큰 울림을 남기고 있다. So my impression was at first surprised with how approachable her text was and how common the story seemed. It was very modern and her struggles seemed to be very relatable to my own experiences, but also to just experiences that I know are common. And that surprised me at first. But then I was impressed by her journey and how these things shaped her. 아직도 이렵은 제대로 연구되지 못했다. 다만 그 출발선에 서 있을 뿐이다. 그런 미국 학계에서는 이제 불교와 여성, 종교와 여성 이런 주제가 굉장히 활발하게 연구되면서 이렵 스님의 글은 굉장히 좋은 자료죠. 여러 가지 여성 문제도 다루고 있고 한국 근대 불교 철학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이 책이 나왔을 때 제가 아는 많은 그 종교학자들, 불교학자들이 굉장히 좋아했고 자기네들 수업에 쓰겠다고 그렇게 했어요. 지난 2014년 8월 수덕사 환희대에서 김이렵의 삶과 글을 연구한 대표적 학자들이 만남을 가졌다. 이렵이 남긴 글과 업적을 재조명하고 그녀의 사상과 생애를 재평가하기 위한 움직임이 조용히 진행되고 있다. 사상의 한계 지점을 보고 자기 소리라는 말이 이제 이렵 스님한테 굉장히 중요해지시는 건데 불경에 있는 해석 또 그것의 인용 거기에 그쳤다면 이렵 스님은 스스로 자기가 만들어낸 이야기들이 굉장히 많아서 자아를 발견하고 자아를 추구하는 게 근대문학인데 속세인으로서 자아를 추구했단 말이죠. 결국 그 사상의 한계 지점을 보고 그래서 그것의 해답을 얻는 과정에서 불교라고 하는 것이 떠올랐다는 거. 이 한국 근대문학계에서 정말 중요한 여성 작가다. 이렵 김원주는 평생에 걸쳐 세상의 삶과 자아, 구원의 문제를 고민하고 여성이 자유롭게 살 수 있는 세상을 꿈꾸었던 진정한 작가였다. 고 김이렵 스님의 장례식이 전국 비구니장으로 엄수되었습니다. 40년 동안 입산 수도를 하면서 불법을 강의해왔는데 우리나라 개화기에 지극지 않게 공헌을 한 당대 신여성이며 시인이었습니다. 험난했던 이 땅에서의 한 생애를 마감하고 또다시 머나먼 여정을 떠나간 이렵 김원주. 땅 위에서 그녀의 모습은 지워졌으나 그녀의 흔적들은 오늘 우리 앞에 남겨져 있다. 김원주의 시대로부터 한 세기가 흘렀다. 오늘 우리는 마음껏 배우고 자유롭게 사랑하고 결혼하며 자신의 길을 스스로 선택한다. 하지만 우린 여전히 우리 앞에 수많은 벽이 존재하고 있다고 생각한다. 김원주가 꿈꾸던 세상. 그 세상은 어떤 모습이었을까? 지금 우리가 누리는 삶은 김원주가 생을 바쳐 얻고자 했던 바로 그것일까?
이렵에게 자유는 실천이었다. 깨달아 아는 대로 사는 것이다. 그렇게 온몸으로 부딪혀 시대의 벽을 뚫고 나간 김이렵은 오늘 우리에게 묻는다. 당신은 당신 앞에 주어진 무한대의 자유를 통해 무엇을 뛰어넘고 있냐고. 당신 앞에 어떤 벽이 있어 그렇게 멈춰서 있는 것이냐고.